오늘 이제 체프를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일요일, 지난 주일을 기독교에서는 부활절로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그 절기에 따라서 오늘 체프 후에는 또 부활절 예배를 여기서 교직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독교에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그러면 체프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세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낮은 자리로 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어려움에 처한 하구들과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시어 모두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알리는 말씀 더 전하면 영상 챕을 보시고 수목금토일 이렇게 5일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고 일요일 오후 6시까지 요약본 영상 시청 소감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죠. 해당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그러면 선생님이 보시고 여러분 출결 체크를 해 주실 겁니다. 알리는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우리에게 체플 강연을 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옥 박사님이신데 우리 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LSE라고 영국 보통 짧게 런던 정경대라고 부르는데 노벨상 수상자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 최근에 아마 자본론이라는 피케티 그분도 졸업하신 그런 유수의 대학입니다. 여기서 박사학위를 하시고 남아공 스텔렌보시 대학에서 박사후 연구원 그리고 현재 국가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이기도 하시고 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후배들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곳까지 와주셨고 또 주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 주실 텐데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전자기기를 좀 멀리 하시고 휴대폰은 좀 멀리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좀 삶을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나고 전처럼 퀴즈로 여러분 상품권을 나눠드리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잘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말씀 소개받은 대로 지금 세종시에 있는 국책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학과 03학번 출신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부 때 체프를 지겹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체플이 어떤 건지 너무 잘 아니까 체플에 오는 분들의 마음도 잘 알고 또 이 자리에 서는 것도 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그때 대학생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체플은 들어오기가 싫더라고요. 예배도 아니고 예배가 아닌 것도 아니고 강제로 들어왔으니까 약간 반항심도 생겨가지고 오면 항상 딴짓을 했던 것 같아요. 연세춘추를 읽는다거나 과제를 한다거나 존다거나. 지금 같으면 스마트폰을 봤을 텐데 많이 스마트폰들 보고 계시잖아요.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네.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도 대학을 다니던 사람이 있었고 그게 저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너무 마음을 잘 알고 이해가 되고 뭐 이렇게 조시거나 딴짓 하셔도 크게 근데 진짜 많이 조시거나 딴짓을 하시네요. 뭐 저도 그랬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앞에 서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좀 걱정이 되긴 됐어요. 걱정이 됐고 저희 아내가 이제 이대를 나왔거든요. 이 앞에 이대를 나왔는데 이대도 셰플이 있어서 아내한테 이 고민을 얘기했어요. 아무도 안 듣는데 이거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채플은 웃긴 게 최고야. 웃겨야 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웃기는 사람도 아니고 의지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더라고요. 아니야, 채플은 짧은 게 최고야. 짧게 해, 무조건. 웃기는 거 못해도 짧게 하는 거는 제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짧게 핵심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같이 아까 읽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얘기가 나옵니다. 기독교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자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악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 부활주일이어서 또 오늘도 이제 부활절 기념 채플로 드리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직접 밝히는 장면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고 또 억눌린 자들을 풀어주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뭐 목사도 아니고 말씀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어서 이 말씀을 깊이 설명할 능력은 저한테 없어서 대신에 오늘은 제가 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여러분들의 좀 도움이 될 만한 혹은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할 만한 얘기들을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보통 하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나중에 가서 만나는 친구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 따라서 이제 가고 그러다가 이제 말씀 듣고 성경 읽고 찬양하고 하면서 믿음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또 깨닫게 되는 게 되고 그다음에 그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그 깨달은 거를 나누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 때 또 대학생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묶이고 눈멀고 억눌리고 소외되고 배척당하고 그런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그런 사람들한테 기쁜 소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가 참 좋은 교회여서 그 교회를 짓는 대신에 장애인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교회 돈으로 장애인 학교를 지어서 그 학교를 이제 학교 재단에 그 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교에서는 주중에 이제 장애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고 일요일이 되면은 그 학교를 저희 교회가 빌려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학교에 다니는 장애 아동들이 와서 같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장애 아동들뿐만 아니라 이제 탈북민 북한에서 온 탈북민들 또 섬기고 또 가난한 분들도 돕고 좋은 자선 사업도 많이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까 제가 광고 보니까 5월 22일에 그 미랄복지재단 센터장님 오시더라고요. 그 미랄복지재단을 운영하는 교회가 바로 저희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강남에 있거든요. 서울 강남에 있고 대부분 성도들이 제법 그럭저럭 잘 사는 분들이셨어요. 좀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희 집도 뭐 그럭저럭 잘 사는 집 중에 하나였고요. 그러니까 엄청 재벌이라는 건 아니고 그냥 먹고 살만하고 부족하지 않고 남들 하는 거 적당히 하면서 살아도 되는 그런 집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도 어떤 결핍, 부족이라는 거를 별로 경험해보지 못했고 제가 어울리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런 결핍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죠. 교회에 나가면은 이제 조금 불운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이제 돕는다고 했지만 저는 여전히 이쪽 세계, 먹고 살 만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세계에 속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냥 잠깐 생각날 때 좀 부족한 분들한테 조금 손을 보태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좀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삶이랑 제가 사는 삶이랑 너무 다른 거죠. 예수님은,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억눌린 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삶을 사셨습니다. 집도 없었고 소유도 없었고 그날 주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저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안락함도 누리고 싶고 풍요로움도 누리고 싶고, 그러면서도 또 이제 교회에서 배우는 게 있으니까, 제가 또 모범생이거든요. 약간 모범생이니까 그 아는 것처럼 살지 못하는 암과 삶이 괴리되면서 계속 자책감 같은 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이제 운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부채감 같은 것도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채감, 자책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짧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그 강남에 있는 교회를 떠나서 이제 좀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로 가서 거기서 학생들 대상으로 무료 과외 봉사 같은 것도 하고, 또 부모님 집을 떠나서 그 고시원에 살면서 또 그렇게 새로운 조금 다른 삶을 경험해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결혼을 한 다음에는, 제가 2013년에 한 11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한 다음에는 좀 공부를 더 해야겠다 싶어서 유학을 가긴 갔는데 한번 내 힘으로 해보자, 부모님 지원 안 받고 내 힘으로 장학금을 받든 일을 하든 해서 해보자 라고 해서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아까 저희 교목 실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유학을 런던에서 했습니다. 런던이 물가가 엄청 비싸거든요. 집값도 비싸고 기차비도 비싸고, 그리고 등록금도 너무 비쌌죠. 그래서 유학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다, 돈 떨어지면 이 길이 내 길이 아니지 하고 돌아오겠다 라고 해서 갔는데, 채플 중에 죄송하지만 진짜 개고생을 했습니다. 거기서 장학금은 이제 지원을 계속 했는데 족족 떨어지고, 저희 아내랑 저랑 막 포잡, 쓰리잡, 포잡 하면서 학교에서는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 조교도 하고, 저희 아내는 막 애들 과외도 하고 약국에서도 일하고 하면서 개고생을 했고, 진짜 이제 안 되면 그만두자 해서 막 등록금도 못 내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기적적으로 재정도 채워지고, 또 시간에 쫓기면서 논문을 썼는데 논문도 잘 완성이 돼가지고 박사학위를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학하면서 진짜 눈물겨운 스토리가 많은데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리니까, 궁금하시면은 한번 세종시에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2시간 걸리거든요, 세종시까지. 네, 그렇게 나름대로 제가 좀 암과 삶을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제가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쪽 세계, 먹고 살 만한 결핍이 없는 세계에 속한 사람이었던 거죠. 제가 개고생을 했다고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밥을 굶은 적은 한 번도 없고, 시간에 쫓기긴 했지만 제가 노력한 만큼 보상은 항상 받아서 등록금도 내고 박사도 결국은 받았죠. 네, 결과적으로는 런던에 있는 좋은 학교에서 박사가 됐으니까 제가 보는 시야도 딱 거기서 한정이 됐던 것 같아요. 암과 삶의 괴리도 여전히 해소가 안 됐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제가 이제 신앙인으로서의 삶에만 영향을 미쳤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경제학자 중에 이제 불평등 연구자로 유명한 에마뉴엘 사이즈라는 분이 계세요. 아까 토마 피케티가 설명을 해주셨는데, 토마 피케티랑 항상 같이 연구를 하시는 분이 이제 UC 버클리에 계신 에마뉴엘 사이즈라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신문 컬럼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경제학자들이 분명 현대사회의 승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월급도 많이 받고 지적 엘리트 대접도 받죠. 우리에게 세상은 그 자체로 꽤 잘 돌아가는 편인데, 그게 우리가 시스템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넓은 경제 혹은 우리와 다른 종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상황을 오해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을 가지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세상은 박사 받았고 거들먹거리고 있지만, 사실 제가 이해하는 세상이 반쪽짜리라는 거죠.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기껏해야 안락한 공간에서 끼니 거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만 겨우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외되고 가난하고 교육이 부족하고 기회가 부족하고 항상 소수자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으니까, 제가 연구를 해서 결과를 내고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해도 한계가 명확히 있는 거죠. 그래서 박사 마칠 때쯤에 결심을 했습니다.
딱 2년만 선진국이 아닌 곳에서 한번 생활을 해보자. 그 아내가 그때 결혼을 하고 갔으니까 아내가 있었고 아이도 그때 갓 돌이 지난 어린 나이였는데 좀 주저를 하다가 결국 동의를 해줬고요. 어디 갈까 찾아보다가 제가 이제 그냥 가서 무작정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공부했던 걸 좀 살려서 연구도 하면서 또 이제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도 경험하면서 할 수 있는 곳들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하게도 제가 아까 이력에 남아공 스텔렌보시에 있다고 했었는데 케이프타운 근처에 있는 남아공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거기에 제 친구가 선교사로 나가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친구가 그 선교사로 나가 있었는데 그 친구 바로 옆에 있는 그 친구가 어학연수를 하러 다니던 그 대학교에 마침 제가 전공한 거랑 딱 맞는 그리고 제 스킬이 딱 필요한 자리가 난 거예요. 그 박사호 연구원 자리가 난 거예요. 아, 여기다라고 생각하고 남아공에 갔습니다. 네, 그래서 지원을 했고 이제 합격을 했고 오퍼를 거기서 줬는데 24시간 안에 회신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올 거면 24시간 안에 답을 달라. 근데 이제 저희가 간다고는 했지만 정작 이제 거기를 가려고 하는 결정이 쉽지는 않았고 특히 저희 어린 아기가 있고 또 아내가 있으니까 쉽지가 않았는데 어차저차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가기로 해서 갓 돌이 지난 아기를 데리고 비행기를 2번 갈아타고 남아공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남아공에서 삶이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경험하고 싶었던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그게 진짜로 쉽지는 않았어요. 이제 남아공이 첫 번째로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라고 하거든요. 범죄율 같은 거 보면 항상 남아공이 제일 위에 있어요. 뭐 사망률 뭐 이런 거나 강력 범죄율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그나마 제가 있던 동네가 조금 안전한 동네여서 그런 강력 범죄는 별로 없었는데 도둑이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좀도둑이. 그래서 제 아까 친구가 거기 있었다고 했는데 친구가 거기 간 지 1년 조금 넘게 있었는데 제가 갈 때쯤 이미 집에 도둑이 5번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차를 길가에 세워놨는데 차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가져간 게 2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학교 가다 보면은 그냥 학교 가는 길인데도 길 가다 보면은 차의 유리창이 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조그만 물건이라도 있으면 그냥 깨고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사람들은 이제 도둑을 맞아요. 자기가 차에 물건을 놔두고 갔다가 도둑을 맞으면 그 도둑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또 물건을 놓고 가서 털렸다. 자기 탓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 안전한 데로 구한다고 구했는데 저도 나오기 전에 저희 집에 도둑이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물건들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거기 계시는 선교사님들, 제가 선교사 친구가 있어서 이제 선교지도 많이 가고 선교사님들 많이 만났는데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그중에 한국 선교사님들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분들은 남아공에서 있으면서 진짜 제일 위험한 곳에 찾아 들어가시거든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살지 싶습니다. 이제 좀도둑한테 이제 소소하게 털린 거는 당연히 예사고 권총 강도가 와가지고 차를 빼앗아 간 얘기, 그 차 안에 뭐 그런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뭐 앰프랑 다 싣고 갔는데 그거 다 털린 얘기, 뭐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어떤 선교사님은 그 장을 보다가 납치를 당해서 일주일 동안 갇혀 있다가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흑인만 보면은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제대로 된 일상생활이 안 되는 그런 분들 계시고 제 친구는 제가 떠난 다음이긴 하지만 그 선교지에 들어갔다가 강도를 만났대요. 칼든 강도를 만났대요. 근데 그 칼든 강도가 노트북을 메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트북이든 가방을 메고 있으니까 노트북을 뺏어가려고 한 거죠. 근데 제 친구가 그냥 주면 되는데 미련하게 저항을 하다가 너무 이 노트북에 든 게 많으니까 저항을 하다가 칼을 맞았어요, 손에.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 잠깐 나와서 만났는데 손에 칼자국이 있더라고요. 칼빵이 있더라고요. 근데도 거기 선교사님들이 참 대단하신 게 그만두질 않아요. 포기하질 않아요. 한국에 돌아올 만도 한데 한국에 돌아오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냥 거기 계속 있는 거죠. 위험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거기 분들이 교육도 많이 안 받았고 이제 선교사님들한테 이제 거의 이제 이익을 취하려고 많이 오니까 맨날 퍼주고 뭐 가르치고 교육하고 해도 배신당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도망가고 막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도 이제 본인들이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야말로 온몸을 던져서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의 경험뿐만 아니라 저도 제 직업, 이제 경제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도 되게 유익이 많았던 것 같아요. 더 넓은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다라고 스스로 돌아봅니다. 그 친구 선교사 참 이상한 그 칼 맞고도 막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 친구 선교사가 되게 좀 이상한 사람이어서 여러 이제 원래 있던 선교지를 떠나서 새로운 선교지를 구해야 되는데 여러 군데 돌아봤죠. 좀 그래도 살만한 데도 있고 여기면 좀 성과가 날만한 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을 일부러 찾아 들어가더라고요.
맨날 이제 총소리 막 갱들이 있어서 총소리 들리고 거기 있는 아이들 여학생들인데 아기를 낳으면은 어쨌든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니까 그냥 계획 없이 아기를 막 3명, 4명, 5명 낳아서 굉장히 작은 판잣집에 막 7명, 8명 모여 사는 그런 지역에 골라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친구가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갔죠. 따라가서 거기 있는 이제 친구들, 제 열악한 곳에 있는 친구들이랑 가르치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제가 그전에는 고민하지 않았던 이 결핍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근데 거기서 좀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그전에 이쪽 세계에 속해서 살면서 다른 좀 불운한 사람을 돕는다라고 하던 삶을 살았을 때는 그냥 약간 호혜적인 시각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좀 잘 살고 내가 괜찮으니까 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자 이런 시각이었는데 거기 직접 들어가서 살아보니까 그분들도 자기 삶을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부족하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지만 그 안에서 자기 삶을 살아가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고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경험했던 제가 생각했던 제가 막연히 상상했던 삶이라는 게 얼마나 제한적이고 불완전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거기서 제가 2년 계약으로 어쨌든 거기 2년을 있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번 지금 세종시에 있는 그 직장에서 오퍼를 받게 되고 한국에 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계약 기간을 어느 정도 채우고 오려고 원래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오퍼를 받고 얼마 안 돼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무것도 없게 돼서 조금 더 일찍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에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우리나라도 많이 힘들었다고 생각을 해도 그쪽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남아공에서는 우리나라는 이제 락다운 봉쇄라는 걸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다른 데로 다 출퇴근도 하고 그 돌아다니고 뭐 식당도 가고 했는데 거기서는 진짜 그 식료품점이랑 병원 약국 빼고는 다 문을 닫았고 아예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처음엔 3주 락다운을 했는데 그 다음에 뭐 5주, 8주, 그 다음에 뭐 12주 뭐 이렇게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중간에 나와가지고 8주 동안 진짜 집에만 처박혀 있었습니다. 아기 1살, 이제 그땐 2살 정도 됐는데 2살 아기랑 같이. 이제 나가면은 이제 군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다 통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데에서는 이 락다운에 대해서 시위를 하다가 군인들한테 진압을 당해서 뭐 한두 명이 죽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남아공에서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락다운 때문에 그 락다운 시위하다가 진압돼서 죽은 사람이 뭐 몇 명 있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박혀 있다가 결국은 이제 한국으로 가는 것도 이상하게 그 바이러스가 유입되면 안 되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것만 막으면 되는데 또 나가는 것도 다 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퍼를 받고 한국으로 가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표가 없어가지고 비행기 편이 아예 없어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한 8주 정도 지나고 전세기 특별항공편을 마련을 해줘서 그거를 타고 겨우 왔습니다. 오는 것도 되게 드라마틱했는데 이제 제가 케이프타운 근처에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케이프타운 근처에 있었는데 그 특별항공편을 여러 군데서 띄울 수가 없으니까 저 북쪽에 있는 요하네스버그에서 띄웠어요. 근데 케이프타운에서 요하네스버그까지 그러니까 비행기 타면 금방 가는데 이제 비행기 국내선이 안 다니니까 버스를 타고 가야 되고 버스가 한 19시간 걸리거든요. 19시간 타고 가야 되는 저만 있으면 상관없지만 저희 아기도 있고 또 이제 한국에 들어가야 되니까 모든 짐들을 다 바리바리 싸고 짐 이제 붙일 수도 없었거든요. 그 배가 안 다녀서 바리바리 싸들고 이제 19시간 가야 되는데 19시간 가서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직항은 당연히 없고 중동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또 대기를 한참 하다가 결국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3박 4일 걸려서 겨우겨우 들어와서 이제 자가격리하고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한국은. 거기는 진짜 거리에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차가 한 명도 없는데 인천공항에 내려서 집까지 오는데 차가 막히더라고요. 차가 막혀? 하고 놀랐죠. 어쨌든 딴 데로 좀 샀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렇게 돌아와서 이제 국책연구소에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원하는 연구들을 해야 되거든요. 정부에서 제일 관심 있는 건 그 당시에 코로나였고 저도 그 경제 전공을 하긴 했지만 좀 보건 관련해서 좀 봤던 부분들이 있고 또 중요한 문제고 정부에서 요청하고 하니까 자의반 타의반으로 코로나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 이제 연세 의료원 소속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 보건의료 종사하시는 분들이랑은 좀 관점이 다른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또 이제 의료계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코로나 위험하니까 거리두기 단계 올려야 된다. 3단계고 4단계고 계속 최고로 올려서 막아야 된다.
짧고 굵게 봉쇄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고 뭐 그때 많이 나왔던 얘기가 향후 2주가 고비라. 2주만 참아라.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당연히 이제 그게 중요하고 이제 이 코로나를 잘 안 막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만 저한테는 조금 다른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예, 이제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가게를 닫고 이동을 막고 일상을 중지하면은 거기에 따른 또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통은 보통은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 힘들었던 사람들한테 쌓이게 되고요. 그러니까 살 만한 사람들은 그냥 안락한 집에서 조금 그냥 쉬고 재택근무하고 재택으로 뭐 교육받고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뭐 집 자체가 살 만한 환경이 아닌 사람들, 격리를 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아닌 사람도 있고 또 생계가 끊기거나 보육 부담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거나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면 그 피해가 이제 영구적으로 쌓이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보였던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남아공에서의 봉쇄를 경험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남아공은 워낙 불평등이 심해가지고 그 격차라는 게 굉장히 잘 보이거든요. 이제 제가 나갔던 선교지에는 사람들 이제 손 잘 씻어라 뭐 그런 얘기 처음에 많이 했잖아요. 근데 손 세정제를 살 돈이 없는 곳이죠. 비누를 살 돈이 없는 가정도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락다운 되기 직전에 거기 가서 이제 비누를 나눠주는 봉사활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집에 이제 물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서 공동수도를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었고요. 근데 공동수도를 써야 되는데 집에서 어떻게 자가격리를 하겠습니까? 집에 있어도 집에 뭐 7명, 8명, 9명 같이 사는데 자가격리를 하는 게 의미가 없죠. 의료도 당연히 안 좋아서 공공의료가 포화여서 검사나 치료도 제대로 받기 어렵고 보건적으로도 그런데 이제 경제적으로도 대부분 일용직이거나 이제 국어를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인데 락다운에서 이동이 제한이 되면 수입이 완전히 끊기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힘들던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조금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들 입장에 서서 많이 얘기를 했고 그때 참 활발하게 여러 경로로 공론장에 참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여기 이제 의료원 계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그때 의사 선생님들이랑도 되게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각을 세우고 싸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건만 보냐, 사회경제도 봐야지 하면서. 그래도 뭐 제 얘기가 좀 들을만 했는지 뭐 그냥 특이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많이들 들어주시고 찾아주셔서 그때 언론 인터뷰도 되게 많이 하고 칼럼도 많이 쓰고 정부 정책 자문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서는 이제 아까 그 경력으로 소개해 주셨는데 감염병 그 국가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전국에서 이제 20명을 뽑아서 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하는 위원회인데 거기 중에 한 명으로 발탁이 돼서 그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제가 활발하게 얘기하고 또 사람들이 들어줬던 이유가 절대로 제가 뛰어나거나 탁월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에 쫓겨서 공부하느라고 공부를 사실 많이 못했거든요. 겨우겨우 박사학위 받고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정부 정책 결정에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거는 제가 예전부터 가졌던 그 고민들 안과 삶의 괴리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이 안과 삶을 일치시키고자 또 더 넓은 세계를 이해해서 제 직업적으로도 조금 더 제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제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노력했던 이런 시도들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시간 관계에서 다 말은 못했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당연히 실패도 많이 있었고 힘들었던 것도 많이 있었고 좌절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제가 찬찬히 살피고 그분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다 보면 제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대로 살아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지금도 그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하겠다고 좀 길게 한 것 같긴 한데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들 들은 내용 중에 취할 거는 취하시고 버릴 거는 버리셔서 의료인의 길을 걷기로 한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 얘기를 듣고 저와 함께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하신다 이러신 분들은 찾아와 주세요. 진짜로 찾아와 주시면 제가 얘기 듣고 얘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영욱 박사님 삶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 공부하고 있으면서도 고민할 삶과 삶의 일치
암과 삶의 괴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들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장영욱 박사님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한 우리 학생들 함께 해주셔서 특별히 많은 것들을 배워가고 있는데 그 배움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여기에 대한 괴리와 또 고민과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삶과 삶을 일치시키며 자신의 삶을 이 땅에서 의미 있게 만들어갈 그 자리에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